주초에는 뭐 전부 다가 패닉 상태에 누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아마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간 거 아실 거고요. 또 화요일까지도 그 반대 매매가 연속적으로 되면서 이게 우리 또 단기적인 물량 구매권 주면서 주가 반등을 줬는데, 아쉬운 것은 이때 반대 매매를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지만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시장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구사하신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또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지소미아에 묶여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과 연결돼서 최근에 미국이 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것은 중재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일본이 달라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베가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좀 더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이 변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번에 반도체 소재 부품과 관련돼서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번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한 건을 갖다가 이번에 허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체크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시간이 90일 정도 걸리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번에 포토레지스트 한 건 허가가 불과 30일도 안 돼서 이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의 의도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여론의 중심은 뭐였냐면 이건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무마시키기 위한 과정은 뭐냐면, 봐라, 우리 90일 동안 걸리지 않고 이게 안보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느냐. 즉 요번에 이 한 건에서 허가한 그 뒷배경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수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다라고, 소위 국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런 포석이다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문 기사에 정확하게 나온 거 말고요. 자, 우리가 이 아침에 시간을 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전달해 드리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때 더 놀란 것은요, 어떻게 보면 포토레지스트 건 한 건에 대해서는 드디어 나올 것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 앞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지정한 다음에 그 백색 국가 지정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보에 실으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본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거, 뭐가 바뀌었냐면, 이번에 백색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지정하면서 사실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세 가지 품목 말고도 다른 많은 품목에 대해서 또다시 소위 수출 규제에 대한 품목을 발표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번에 세 품목 외에는 추가적인 품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놀라운 것이냐면, 지금 두 번째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이 보통 이 앞에 수출 부분과 관련해서 구별할 때는 백색 국가와 비백색 국가, 이렇게 양분법이었습니다. 합격, 불합격,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 이렇게 나눴는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확 바꿔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뭐로 바꿨냐면, 등급을 예전엔 두 단계로 나눴는데 이걸 네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그럼 과거의 백색 국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A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최악은 어디냐? 바로 D등급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백색 국가에 제외됐으니까 A등급에 빠졌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아래 단계인 B등급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B등급에 있는 나라는 어떤 대우를 일본한테 받는 걸까요? A등급은 이미 아시다시피 포괄 허가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소위 수출 문제에 대해서 통과할 쪽으로 소위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가 되듯이 그냥 한꺼번에 통과되는 부분이라면 맨 밑에 있는 D등급 뭘까요? 건별마다 사사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D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B등급에 묶어놨다. 그럼 이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일단 일본의 아베가 조금은 전략을 바꾸든지 아니면 뒤에다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여건들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덜 자극하겠다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B등급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거는 기존의 백색 국가의 대접을 받듯이 포괄적으로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세 건은 지금 규제가 돼 있다가 이번에 포토레이스가 수출 허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건별로 허가를 받겠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수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순서적으로 포토레지스 건에 대해서 한 건에 허가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본은 갑자기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물론 이것은 일부에서는 작전상 후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일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달라지고 싶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서 취한 조치 중에 가장 놀라운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거. 그게 뭐냐? 여러분 일본은 지난번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바로 화력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죠. 한 20%가 화력발전의 비중을 갖다가 한 10%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화력발전 그러니까 소위 석탄이나 기타 이런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탄재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석탄재 폐기물의 대부분이 어디가 처리해주냐? 바로 우리가 그것을 수입해 와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부에서 바로 이 석탄재 폐기물 규제 여기에 뭐 쉽게 해서 뭐 그냥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방사능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소위 발암 물질이 얼마나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이걸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마 그것도 뉴스를 쭉 들어보시면요. 또 일본이 화들짝 놀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 얘기도 나올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백색 국가 제외를 했을 때 우리가 꺼낸 카드는 뭐냐? 바로 석탄물 폐기물과 관련된 소위 일본의 가장 예민한 방사능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일본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이 일본의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가 수입해 오느냐라는 겁니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 그거를 처리할 때와 우리 한국에서 처리할 때의 비중이 비교가 안 되게 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서 그걸 처리했을 때의 비용의 불과 4분의 1 정도면 우리가 그것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석탄재 폐기물 갖다가 한국으로 갖다가 수출해서 이걸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서 수입을 까다롭게 하고 제대로 일본에서 이것이 수출이 안 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는 바로 이 쌓여가는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갑자기 이거를 처리할 만한 그런 이 장치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여행객 감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일본에 나온 대책은 뭐냐면 그러면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중국 관광객을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서 관광객을 대거 홍보를 해갖고 이벤트를 해갖고 결국은 그 한국 사람들의 관광객의 축소 부분을 메꾸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책상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단점인 거죠. 이론상으로는 맞죠. 그죠? 마치 이걸 들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전쟁 이후에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때 왜 저렇게 사람이 줄 서 있느냐. 뭐 밀가루 배급받으러 줄 서 있다니까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딱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한국 사람 없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어디는 맞느냐. 일본의 커다란 대도시들, 뭐 예서 뭐 후쿠오카나
아니 뭐 교토나 또 도쿄나 뭐 이런 대도시 같은 오사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지금 그런데 일본에서 관광 문제가 걸려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나오기 전에 한 번씩은 갔다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우리 코앞에 대마도 같은데, 일본의 지방도시 같은 데가 속칭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기가 워낙 타격이 크다 보니까 특별히 정부에서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피해를 없는 업체들에서 특별하게 굉장히 싼 저금리로 대출 혜택이 바로 포함됐다는 기사들이 요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그 왜 소도시들이 왜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중국 사람을 대차더라도요, 중국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일본의 소도시를 가려면 중국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본과 노선이 돼 있는 것은 대도시의 노선이 돼 있는데 중소도시의 노선은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일본의 소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에 들려서 인천공항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다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그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가 항공사들 있죠. 요새 저가 항공사들이요, 일본 노선을 요새 취소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취소한 것이 어디냐? 바로 경제성이 없는 바로 중소도시의 비행 노선을 갖다가 요새 전부 다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갖다가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건 너무나 많이 돈이 든다고 합니다. 큐슈에서 신칸센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가장 싸게 대마도에 들어가는 방법은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배편으로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러면 동남아 지역은 어떠냐? 아시다시피 동남아 지역은 일본까지 갈 때 우리가 가는 것보다 이 시간이 굉장히 큰데 그 사람들의 전체는 소도시를 갖다가 구경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대도시를 구경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관광객 감소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중소도시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건 어찌 보면 일본의 항공사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들이 그거를 해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의 소도시를 가면서 일본의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아베 정부가 미처 요번에 백색 국가를 제외하면서 그것까지는 개선을 못했다는 얘기가 최근에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가 꿈꾸는 것이 뭡니까? 2020년 내년에 소위 도쿄올림픽에서 무려 4천만의 관광객 인구와 그다음에 80조 원의 소비를 한다. 지금 물 건너가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베 정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달라졌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달라지는지 아니면 속칭 작전상 후퇴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베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아베가 바뀔 수 없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생각지 못했던 부작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제 일본에서 기업체들이 바로 이번에 백색 국가 진영과 관련해서 손해를 보는 기업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들고 일어나느냐? 아예 공장을 옮기는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 놔뒀다가는 어떻게 보면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 세계의 글로벌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위기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차라리 공장을 중국에 있는 공장을 갖다가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대안으로서 이 소재 부품 업체들이 중국과 한국과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쩌면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또 아베가 거기다가 코를 걸어서 이런 것들이 시설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주요 소재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이게 또 어떤 안보상의 이유로 이거를 갖다가 나갈 수도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의 기업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베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언론에 보면 마이니치 신문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처 이번에 수출 규제가 지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외로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염지 요새 우리가 No Japan, 근데 요새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Love, Love. 무슨인지 아시죠? 그 러브 했을 때 그 러브의 동그라미 하나는 바로 우리 태극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하나의 러브는 바로 일본의 국기에 빨간색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싸우는 것은 정부와 정부, 정치권과 정치권이 싸우는 것이지 우리 한국의 국민과 일본의 국민은 국민끼리는 싸우지 말자고 하는 조용한 외침이 드디어 커지기 시작하면서 러브 운동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도쿄 한복판에서 도쿄 일본 시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한국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아베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론들이 조금씩 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한번 아베를 충격으로 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꿈쩍할 아베는 아니겠죠. 하지만 지난번에 이 앞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역사책과 일본 사람들이 배운 역사책이 다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걸 일본 국민 중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일본 국민이 봤을 때 저건 아베가 정말 잘못하는 거야. 그런 쪽에 일본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조심스럽게 지금 일본에서 부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부분들은 역시 조금씩은 소수의 목소리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아베를 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베가 달라지고 있는데 가장 일본과 우리가 지금 현재 악감정이 쌓여있는 피크는 어딜까요? 바로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때 과연 광복절 이 축사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 바로 뒤에 아시다시피 9.7이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또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이 지나면서 8월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또 9월 달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어쩌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더웠을 때 우리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무더위는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낮에는 여전히 뜨거워도 밤에는 차가운 이 찬바람 때문에 이불을 덮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와 일본의 최악의 상황이 8월 15일을 고비로 해서 달라지는가 여부를 봐야 됩니다. 특히 8월 21일 날 뭐가 있냐면 중국의 베이징에서 한, 중, 러 바로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초, 10월 2일 날 바로 일본 천황 즉위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앞두고 일본이 어쩌면 8월 하순서부터는 조금 더 우리와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우리도 손해고 일본도 손해인 이 상황에 지금 보면 우리도 말로는 뭐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지금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없고 또 일본도 한 발 물러서서 이번에 100세 국가 제외 여기서 리스트가 나오느냐 안 나왔는데 리스트도 안 나왔고 또 그다음에 A, B, C, D 중에서 최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를 B에다가 넣고 이번에 포토 레스건도 한 건 수출을 허가했다라는 분위기들은 어쩌면 이걸 기회로 해서 좀 더 대화의 모드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가장 피크는 바로 8월 15일입니다. 과연 이때 어떤 얘기들이 양국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뿐이고요. 다만 그거랑은 별개로 러브 운동이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들이지 어쩌면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일본 국민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관광에 있는 일본 대학생이 공부하러 온 일본 대학생이나 일본 시민의 인터뷰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일본에서는 계속 한국에 오면은 너희들 위험해, 한국 여행 자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주고 우리를 관광해주고 우리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미운 것이지 아베가 미운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 관광이 오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바로 명동 주변이죠. 노 저편이라고 걸었다가 아마 철수한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정부에서 지시가 나와서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죠. 그건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되죠. 어디까지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걸 철수한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러브입니다. 예전에 제가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친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 만약에 매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친일, 주변 국가랑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좋은 일이지 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8월 10일까지는 15일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 8월 15일 날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하루속히 이 해법이 정적으로 풀려서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단지 바람일지 아닐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베가 달라지고 있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긴장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겠죠. 왜? 언제든지 불리하다고 생각할 땐 또다시 우리의 뒤통수를 칠 테니까요. 긴장은 하고 있대. 그러나 여기서는 서서히 좀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은 아베가 달라지고 있는 이유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주시장 다음 주 어떻게 할 것인지 원포인트 레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끝난 거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끝난 걸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음봉을 때리긴 때렸는데 아래꼬리를 딱 달고 끝났습니다. 어제 투자 피스를 보셨던 분들은 그러셨을 겁니다. 어떤 겁니까? 주가가 내려가다가 어디서 딛고 올라갔냐면 바로 5일평에서 딛고 올라갔습니다. 이 5일평에서 닫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올라갈 때는 21선이 저항이지만 내려갈 때는 바로 5일선이 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추락하다가 결국은 반대 매매 나가고 반대 매매 나가면서 물량 공백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양쪽이 다 물량 공백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위로 올라가면은 21선은 저항이 됩니다. 그냥 여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다시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더라도 여기 밑에 5일선이 있죠. 여기 밑에도 5일선이 있죠.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요. 아마 어제 피치닛을 들으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내려가는 이 5일평선 박스권 이게 조만간 돕니다. 밑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일평선이 상승으로 돌게 되면 이게 내려와더라도 우리도 하단선 저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당분간 종합주가지수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추락이었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갈 때는 위에서 막히지만 내려갈 때도 저점에서 매수가 있으면서 당분간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구간이 될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이 변동성관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땐 조금 전에 여러분께는 우리와 일본 간의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큰 영향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악재가 호재를 낳듯이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이것이 가장 큰 체크포인트입니다. 일단 그것이 금세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 주가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지수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